이제 1장에 들어갈 내용은 인장, 압축 및 전단이라는 내용을 갖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재료역학이 처음 시간이니까 재료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뭐 어떤 사전적인 표현으로 보면 재료역학 그러면은 하중을 받는 고체의 거동을 취급하는 응용역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고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중을 받아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받은 하중을 다른 부분에다가 전달하거나 그런 이제 물건들을 구조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한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재료역학이라는 이름 외에 뭐 재료의 강도, 고체역학 또는 변형체 역학이다, 이런 이름들로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뭐 재료역학, 고체역학 이런 이름들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개설되는 것들을 보면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면서 해석을 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구조물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물이라 하면 많이 보는 실제적인 물건들을 보면 축하중을 받는 봉, 뭐 비틀림을 받는 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목 같은 쪽에서 교량이나 이런 쪽의 하중을 지지하는 굽힘을 받는 보 모양들, 이런 것들의 해석, 즉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이 어떻게 생기고 그 내부에 발생되는 힘들이 그 재료의 그 강도를 그러니까 좀 파괴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을 얘기할 때 하중을 받는 그런 물체들의 거동을 해석하는 응용역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했는데, 좀 비슷한 관련 있는 학문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재료역학의 선수 과목으로 정역학이라는 부분을 정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역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선 변형을 생각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즉 변형을 생각하지 않고 강체로 이루어진 정정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강체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하중을 받았을 때 힘들이 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들. 거기서는 하중을 받는 보에서 반력이 어떻게 될까, 다른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의 힘이 이렇게 전달될까, 이런 내용들을 배웠지 처짐이 얼만큼 생길까 하는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변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정역학이라 한다면은 동역학은 질량 효과를 고려한 강체의 운동에 관한 연구다. 여러분들이 역학을 처음 배울 때 뉴턴의 법칙 이런 것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속도의 법칙인가 제2법칙 여기 보면은 힘의 합이 0인 경우에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고, 힘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평형 상태에 있지 않고 가속도를 받아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제 정역학 또는 고체역학과, 그러니까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과 그 선수 과목이 되는 정역학에서는 하중 상태가 평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다루고 이제 다뤘었을 겁니다. 즉, 그냥 쉽게 말해서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거동을 하는 것이었다면은 동력학에서는 힘의 합이 0이 아니고 평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운동 상태에 있게 되면 질량과 가속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즉 질량 효과를 고려한 물체가 운동 상태를 달하게 되는 부분이 동력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뭐 반복된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재료역학 또는 고체역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구조물들을 설계하고
만들 때 그 구조물이 그 목적하는 기능을 충분히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학도들이 뭐 물체, 기계를 설계한다 하는 그런 일이 될 텐데, 그런 구조물들이 하중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그 목적하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으려면은 그 기계적인 거동, 변형이 어떻게 생기고 처짐 또는 그 내부에 작용하는 발생되는 응력이 그 재료가 지탱할 수 있는 한도까지, 그 상태까지만 이제 하중을 가야지, 그 지탱할 수 없는 한도까지, 그런 상태까지 하중을 가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변형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 이제 파괴가 돼버려서 큰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중을 받는 구조물과 그 부품에 대하여 응력과 변형률, 뭐 이런 이제 변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얘기인가는 이제 나오게 될 테지만, 뭐 쉽게 말해서 얼마나 처질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의 지식이 있어야지 안전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 힘을 받을 때 그 내부에서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과 해석적인, 그러니까 어떤 힘의 해석이랄까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면은, 두 번째로는 그 힘을 받았을 때 그 재료가 잘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즉 재료의 성질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게 됩니다. 하중 해석 같은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실험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은, 특히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실제 재료의 시험편을 만들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재료가 어떠한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동을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한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재료역학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응력과 변형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응력, 스트레스, 변형률,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력과 변형률에 대하여 이제 공부하기 위하여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한 구조인 축하중을 받는 균일 단면의 응력 변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중을 받는 균일 단면봉이다. 균일 단면봉이라는 것은 뭐 전 길이에 걸쳐서 동일한 단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체 길이, 그러니까 이쪽 치수가 그 치수의 수직이랄까, 그 가로 방향 치수보다 이제 많이 길게 돼 있는 그러한 형태의 부재를 이제 균일 단면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한 단면을 갖는 직선형 구조 부재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뭐 책에서는 이제 비행기, 항공기의 랜딩 기어, 이렇게 바퀴를 지지하는 축과, 또 비행기가 이제 지상에 있을 때 운행하기 위하여 이제 견인차가 끌고 다니죠. 견인차가 끌고 다닐 때 그 인장 토우바 같은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물체고, 그 외에도 교량의 트러스 또는 뭐 자전거 스포크, 뭐 쉽게 말해서 기둥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균일 단면봉 형태로 생기고, 그리고 뭐 균일 단면봉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길이 방향에 따라서 두께가 변하거나 그런 형태들은 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그 형태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면은 균일 단면봉에서 적용했던 해석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더라도 큰 오차 없이 우리가 공학적인 한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균일 단면봉의 해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균일 단면봉이 축하중, 부재의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받게
된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중은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를 늘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압축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균일 단면봉이 축하중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길이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인장 하중을 받는다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압축을 받는다면 이제 줄어들게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하중을 받을 때 내부에서 어떠한 상태가 될까 하는 걸 보기 위하여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부의 하중 상태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면, 가상의 단면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N, 가상의 단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왼쪽, 뭐 어느 쪽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왼쪽 부분들의 부분 자유물체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력학에서 자유물체도라는 개념을 이제 배웠을 텐데, 아주 대단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자유물체도. 우리가 이제 역학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개념인데, 어떤 거라는 건지 한번 이제 기억 한번 되살려 보죠. 자유물체도라 한다면은, 이제 고정된 고정 지지 조건을 갖는 외팔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팔보의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물론 이제 임의일치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그리게 되죠? 자유물체도라 하면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물체를 이제 분리해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물체는 요 보호 부분이 되겠죠. 분리해내고, 그렇다면은 보호 부분만이 분리되고, 분리돼서 이제 없어진 부분이 이 우리의 관심 대상 물체에 미치는 영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힘이 되겠죠. 즉 발력이 될 텐데, 발력을 여기에 표시한 것, 즉 없어진 부분의 영향을 여기에 이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발력의 형태로 표시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정지지 조건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고정지지 조건에서는 이 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지하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저지하고, 그러니까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 발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보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저지를 하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즉 회전 모멘트 발력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고정 지지 조건의 발력 조건이죠. 즉 우리는 이 보는 외부 하중을 받고 지지점에서의 발력을 받는 이러한 상태의 하중을 받고 있다. 즉 이러한 그림, 관심 대상이 되는 물체를 분리하고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들을 표시한 이런 그림을 이제 자유물체도로 가는 것이죠. 자유물체도가 정확히 그려져야지 우리는 이 구조물, 여기서 구조물을 한다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지 변형이랄까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물체도, 정확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려는 역학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첫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재료역학 부분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축하중을 받는 균일 단면봉의 내부에서 어떤 하중 상태, 어떤 힘을 받는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의 가상 단면을 잘라내고 그 왼쪽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러한 축방향 하중을 받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잘라진 부분,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 오른쪽 부분이 없어진 이 부분은 이쪽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다 그린다면은 원래 이런 이제 축방 하중을 받고 있었는데
잘라갖고서 잘라진 부분 이쪽에 있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왼쪽입니다. 이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왼쪽에다 뭔가 여기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힘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부분도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뭔가 미지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힘의 크기는 F는 P의 힘이 이제 내부 면에 내부 이제 가상 절단면에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실제로 작용하는 형태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죠. 그랬을 때 어떠한 분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힘이 분포돼서 작용하고 그러한 힘을 응력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면에 분포돼서 작용하는 힘. 그리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걸로 본다면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단위 면적당 분포되어 작용하는 힘을 응력이라 하고 시그마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시그마의 응력이 이 면에 분포돼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모두 합쳐진 것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평형이 되어야 하니까 그 크기는 P 축하중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분포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균일하게 분포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 가정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틀림없이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은 균일하게 분포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은 응력은 시그마는 면에 작용하게 되는 하중, 이건 이제 외부 하중이 됐던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작용하는 하중이 합이 될 텐데 그 하중을 우리가 그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을 시그마라고 해서 응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축하증을 받음으로 해서 원래의 균일 단면봉이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서 그 내부의 응력이 이제 봉을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방향이라면은 인장이라고 얘기하고 인장 그리고 봉을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길이를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압축이라고 얘기해서 인장 응력, 압축 응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부호를 정할 때 인장 응력을 플러스 양이라고 하고 압축 응력을 마이너스 음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P가 되겠죠. 플러스 값. 그런데 만약에 작용하는 하중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은 이 경우는 원래 봉의 길이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응력이 플러스라 한다면은 인장 응력, 응력이 마이너스라면 압축 응력, 길이를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부호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생각한다면은 절단면 면에 작용하는데 그 방향은 축하중은 축의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자른 단면은 그 축 방향의 수직 단면을 자른 셈입니다. 수직 단면을 자르고 그 수직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절단면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이제 원래 축하중의 방향이 될 텐데 절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 응력, 노멀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의 수직 응력이 아니라면은 면의 평행한 방향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힘 벡터를 생각했을 때 임의의 방향이지만 이것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직 응력이 아니라면은 면의 평행한 방향의 응력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전단 응력, 쉬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쉬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제 1장의 뒷부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응력이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면에 분포돼서 작용하는 힘이고 보통은 그 작용하는 면에 균일하게 분포돼서 작용하는 것을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뒤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크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좀 전에 봤던 응력이 단위에서 개념에서 봤듯이 응력 시그마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었었죠. 즉 SI 단위, 표준 단위를 쓴다면, 국제 표준 단위를 쓴다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그리고 길이의 단위는 미터죠.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를 제곱한 미터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뉴턴 퍼 미터 제곱 많이 보던 단위죠. 파스칼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와 같죠. 압력의 단위와 같고 파스칼이라 하고 근데 이 파스칼 이 단위는 상당히 작은 값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거나 실제 뭐 1기압, 대기압이다 뭐 이런 압력 상태를 봤을 때 1파스칼, 1뉴턴 퍼 미터 제곱은 상당히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는 상태를 보면 메가파스칼, 10의 6승 파스칼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것이고 피트 파운드 시스템, 영미 단위를 쓴다면은 영미 단위에서 힘의 단위는 파운드를 쓰죠. 파운드. 그리고 길이의 단위로는 피트나 인치를 쓰게 되죠. 따라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파운드 퍼 인치 제곱 따라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에서 PSI라는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은 PSI가 이제 작아서 이제 킬로가 붙게 될 때 킬로 PSI죠. KSI, 1000 PSI를 KSI 뭐 이런 식의 단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파스칼 또는 PSI가 응력의 단위로서 기본적으로 응력의 단위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응력은 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즉 균일 분포 하중으로 가정을 했던 얘기인데 이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하중은 단면의 도심에 작용한다. 도심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면적이 있을 때 그 면적 요소가 어느 한 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분의 1 해서 2대 1, 2대 1 그러니까 면적의 중심이라고 보는 부분들.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대칭축이 만나는 센터에 있게 되겠고 이런 게 도심이죠. 즉 하중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한다. 원형 단면 같으면은 원형의 중심에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 단면에는 하중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중이 도심에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응력이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가장 간단하게 트러스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뭐 아이바 양쪽에 이제 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아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러스 요소에 하중이 작용할 때 당연히 요 구멍에 핀이 박혀 있고 이 핀으로 이제 다른 부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재와 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핀에 집중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즉 하중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심에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생변환의 정리랄까? 뭐 그런 이름으로 나오죠. 응력이 집중돼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집중된 위치에서 봉의 지름이나 단면 치수보다 떨어진 지점에서는 그 집중된 효과가 이제 분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산돼서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봉의 최대 단면 치수. 사각형 봉이라면은, 뭐 직사각형 봉이라면 이제 뭐 긴 쪽의 치수, 또는 원형 봉이라면은 지름에 해당되는 단면 치수보다 떨어져 있는 위치라면은 집중되어 있는 효과가 분산돼서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봉이라는 부재, 이런 부재들은 축방향으로 많이 길죠. 보통 뭐 이런 쪽보다 단면 치수보다 뭐 10배씩 길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물론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 일부를 빼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내부에서는 응력이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응력 그리고 특히 이제 수직 응력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축하중을 받고 있는 균일 단면 봉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중을 받으면은 내부에 응력이 발생한다. 분포되어 있는 어떤 힘이 있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중을 받으면 당연히 어떤 변형이 생기게 되겠죠. 길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원래 길이가 1이었다면은 인장 하중 플러스로 표시되는 하중을 받았을 때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약간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그 값을 이제 신장량, 변형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길이가 긴지 짧은지, 그리고 하중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아주 천차만별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같은 힘을 받더라도, 같은 하중을 받더라도 그 구조물이 긴지 짧은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같은 하중을 받더라도 실제 신장량, 변형량, 물리적 값은 많은 차이로 이제 다른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하여 좀 표준화 시키는 개념으로 변형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변형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다. 이 값을 변형률 또는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스트레인이란 말은 얘기했었죠. 응력과 변형률 할 때 스트레인. 변형률이라는 얘기인데 그 정의는 변형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다. 그리고 이제 영문자로는 입실론, 기호로는 입실론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 부호에 대한 규약은 하중이나 응력에서의 그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장 방향, 즉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생길 때 길이가 늘어난 값을 플러스 양의 값으로 하고, 길이가 줄어들었을 때, 즉 우리는 이제 델타를 이렇게 표시하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L 빼기 L0. 변형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 빼준다면은 길이가 늘어난 경우에는 양의 값이 되겠죠. 만약에 길이가 줄어들었다면은 L이 L0보다 짧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압축의 경우에 길이가 줄어든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변형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균일 단면봉에서 축방향 하중, 축하중을 받아서 내부에서 발생한 응력은 가상 단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수직 응력을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변형률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즉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수직 단면이 얼마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축방향 하중에 의한 변형률은 수직 변형률,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수직 응력이 아니고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었죠.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분포되어 있는 응력을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다른 응력을, 다른 이제 변형률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전단 변형률이 될 텐데 다음쯤에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변형률, 수직 변형률이라는 것은 입실로는 변형량, 신장량을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 값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변형량도 길이이고 원래의 길이, 치수도 당연히 길이가 되니까 단위가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차원량, 차원이 없는 수일 뿐이죠. 같은 단위로 된 값을 나눠줬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m 정도, 이렇게 표준 길이 1m 정도 되는 강봉에 하중을 가해서 변형이 생기게 됐다. 근데 변형이 아주 작겠죠. 무슨 고무줄 같이 아주 변형이 큰 유연한 재질이 아닌 다음에는. 따라서 원래의 길이에 비해 변형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아주 작은 값, 그러니까 뭐 0.002, 그러니까 0.2%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매우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 변형량은 밀리미터로 하고 원래의 길이는 미터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단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표준적인 단위는 아니고 변형량, 스트레인은 무차원량으로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응력은 시그마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스트레인, 변형률은 변형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주는 값이다. 이걸 이제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균일 응력 분포라는 가정을 했었죠. 임의의 단면을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분포되어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분포된 힘은 균일한 값을 갖는다. 균일 분포 하중의 가정이었었고 그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중이 즉 평형을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그 하중은 단면의 단면의 도심을 통과해서 지나야 한다. 즉 단면을 생각했을 때 이제 길이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축방향 하중은 그 작용선이 단면의 도심을 지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이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분포는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내용을 과연 단면의 도심에 집중된 하중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하고 있다면은 균일한 응력의 분포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등가계라는 것을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죠. 계 1과 계 2가 있는데 힘을 받는 상태는 이제 뭐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 1에 작용하는 이 힘과 모멘트계가 계 2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계와 역학적으로 동일할 때 등가계라고 얘기를 하고 등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계 1에서의 힘의 합, 물론 이제 벡터죠. 합과 계 2에서의 힘의 합이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벡터적으로 봤을 때 계 1에서 여러 개의 힘들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합과 계 2에서 뭐 다른 형태로 작용하지만 그 힘의 합이 서로 같고
K1에서 이미 이 점에 그 점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과 K2에서 아까 그 생각했던 모멘트의 중심점, 그 점을 중심으로 계산한 모멘트의 합이 서로 같을 때, 즉 힘의 합이 서로 같고 모멘트의 합이 서로 같을 때 이 K1의 힘과 모멘트 계와 K2의 힘과 모멘트 계는 같다, 역학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등가계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뭐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개념을 여기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부 하중과 합력 평형을 이루기 위한 집중 하중이 있는데 그 힘이 이 가상 단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크기는 P이고, 그리고 이 P라는 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기에는 집중된 하중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내부 단면, 뭐 가상 단면이 되는 이 단면에 어떠한 형태로든 분포가 돼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분포된 하중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중으로 표시되는 그 계와 집중돼서 작용하는 하중의 계가 서로 역학적으로 동일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하중이 있을 때 집중돼서 작용하는 힘이지만 이것은 동등하게 그거랑 역학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갖는 분포돼서 작용하는 하중 상태로 표시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균일하게 분포돼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응력의 크기 시그마는 하중을 전체 면적을 나눠서 평균값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등가계의 조건에 의해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하중이니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응력으로 가정을 하니까 이 값이 일정하다. 즉 P는 시그마 A로 쓰는 이 조건에서 바로 힘의 합이 같다는 조건이 만족되는 셈이죠. 하중값을 면적으로 나눠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균일한 값으로 작용한다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작용한다면 바로 이런 크기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모멘트의 동등성, 등가성이 되겠죠. 그럼 집중돼서 작용하는 힘 P가 어느 위치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위치를 임의의 좌표축을 잡고,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하는 게 좌표축을 잡고, X좌표는 X바, Y좌표는 Y바로 표시되는 이 위치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돼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시그마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집중돼서 작용하는 힘에 의한 모멘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단면이 있고 3차원 공간이 될 테니까 X축에 대한 모멘트, Y축에 대한 모멘트로 분해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P가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 힘은 X축에 대해 모멘트를 일으킬 것이고 Y축에 대해 모멘트를 일으킬 것인데, X축에 대한 모멘트는 힘이 그 축으로부터 수직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P 곱하기 Y바, 그리고 우리는 플러스 이 방향으로 작용한 이 힘이니까 이러한 방향, 즉 X축으로 회전하는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즉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축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손이 말리는 걸 생각했을 때 플러스 X를 향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그 크기의 모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P 곱하기 Y바 플러스 값이고, 집중돼서 작용하는 힘이 Y축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나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되겠죠.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Y축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는 말리는 방향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Y를 향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Y방향 성분은 PX바, 힘의 작용성과
y축과의 거리는 x바, x좌표니까요. x바. 따라서 p x바의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는 게 집중 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포되어 있는 응력에 의한 모멘트를 생각했을 때 그 모멘트가 분포되어 있는 응력 성분에 의한 모멘트가 mx, my 모멘트 성분과 같다면은 그 두 개, 즉 집중돼서 작용하는 힘의 개와 분포돼서 작용하는 힘의 개는 서로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포된 응력에는 모멘트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분포되어 있는 응력의 모멘트를 생각하기 위하여 미소 면적 요소 DA를 생각한다면은 DA에 이제 작용하는 힘 요소, 미소 힘 요소는 응력값 곱하기 그 면적이 될 것입니다. 응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요. 정의에서. 따라서 시그마 곱하기 DA의 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힘이 X축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모멘트, Y축에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아까 집중하는과 같은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D에 작용하는 미소 요소의 힘 DF는 X축에 대하여 플러스 X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 크기는 시그마 DA에다가 작용선까지의 거리. 우리는 이 미소 면적 요소 DA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은 X축에 대한 모멘트니까 그 거리는 Y가 되겠죠. Y 곱하기 시그마 DA란 얘기고 Y축에 대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힘과 작용선과의 수직거리 X바 곱하기 이 힘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게 되죠. 마이너스 시그마 DA 곱하기 X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포되어 있는 응력에 의한 모멘트를 전 면적에 대하여 모두 모은 값, 적분한 값이 바로 시그마, 분포되어 있는 응력 시그마가 X축에 대하여 일으킨 모멘트, 시그마가 Y축에 대하여 일으킨 모멘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X축에 대한 모멘트 끼리 같고 Y축에 대한 모멘트끼리 서로 같다면은 모멘트의 등가성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분포돼서 작용한 힘 P에 의한 모멘트 이것은 시그마 DA 미소 면적 요소에 응력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미소 힘이고 이 힘이 일으키는 모멘트는 힘의 파리 길이 Y 이것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모은 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죠. X축 방향 모멘트, Y축 방향 모멘트 서로 마찬가지가 되겠죠. X 바는 인테그랄 A X 곱하기 시그마 DA 근데 우리는 P 그리고 균일 분포 하중 시그마의 관계는 P라고 우리가 균일 분포한 것으로 가정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고치든가 아니면 대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P는 시그마 A가 되겠죠. X바는 인테그럴 X 시그마 DA 근데 이렇게 쓰기에 앞서서 우리는 균일 분포 하중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시그마 값은 균일하다는 얘기고 시그마 인티그럴 x da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 바는 a분의 인티그럴 x da y 바는 a분의 인티그럴 y da x 바와 y 바의 위치가 이렇게 정의되는 위치에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균일 분포 하중의 가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X바 Y바가 뭐였죠? 집중돼서 작용하는 힘, 그 작용선이 이 단면상에서의 위치가 X바 Y바였었죠. 즉 X바 Y바 그 균일하게 분포된 응력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중이 집중돼서 작용한 하중이 X바 Y바로 표시된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X바 Y바의 계산 결과를 본다면은 이게 뭐죠? 면적의 1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값, 도심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때의 공식이죠. 즉 집중해서 작용한 하중이 그 위치가, 그 작용선의 위치가 도심을 지나간다면, 단면의 도심을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 집중돼서 작용한 하중이 일으키는 응력은 균일한 값을 갖게 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도심이라 한다면은 뭐 이제 레귤러하게 생긴 모양, 뭐 정사각형이 됐다든가 아니면 원형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뭐죠? 그 센터에 해당되는 위치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집중돼서 작용일부터 어느 정도만 떨어져 있다면은 그 집중되어 있는 효과가 이제 분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균일 분포 하중의 가정을 생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면에서 아주 확실하게 떨어져서 작용한다면은 그 집중돼서 작용하는 그 위치 근처에서는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가정과는 틀린 결과를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이제 수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파이프 모양의 이제 부재가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 모양이죠. 그리고 뚜껑 같은 부분이 있어 갖고서 26K 파운드, 피트 파운드 시스템이니까 26 곱하기 1000, 26,000 파운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6,000 파운드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 튜브 형상의 치수는 내경이 4인치, 외경이 4.5인치, 그리고 길이는 이제 16인치라는 얘기죠. 원형 단면이고 좀 과장해서 그린다면 내경이 4인치, 외경이 4.5인치. 따라서 하중을 지탱하는 면적은 요 환 모양의 면적이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기둥 길이 수축량 델타가 0.012인치다. 지금 그림에 나타난 방향을 보면은 압축된 하중을 받고 있어서 길이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압축 응력과 변형률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아까 계산한 결과들을 봤을 때 하중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한다면은 균일 분포하는 응력 상태를 일으킬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중이 집중되어 있는 위치에서 단면 치수, 최대 단면 치수보다 좀 그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집중되어 있는 효과가 분산돼서 균일 분포 하중을 볼 수가 있다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뚜껑을 통해서 도심의 튜브 형상의 가운데 위치, 도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면 치수가 4.5인치, 최대 단면 치수 4.5인치인데 길이는 16인치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중앙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응력의 정의 시그마는 하중 나누기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이런 도너스 모양, 환 모양의 면적은 외경으로 구한 꽉 찬 면적에서 내경으로 구한 요 원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빼주면은 3.338인치 제곱이 요 환 모양 D 부분의 면적이 되겠고, 그때 외부에서 가해진 하중은 26K, 26,000 파운드였었으니까 면적을 나눠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790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영미 표준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압력이 나타나게 되고, 변형률은 여기서 변형량 델타를 줬었죠.
델타가 있다면은 입실론 수직 변형률은 그 변형량을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 것이죠. 원래의 길이는 16인치라고 했었으니까 변형량 0.012인치를 16인치로 나눠주면은 7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의 단위죠. 그러니까 변형률은 보통 이렇게 작은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할 부분은 이런 이제 강봉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무게를 달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게 이제 매달려 있게 되는데 그 봉의 길이는 L이고 지름은 D인 이제 환봉이 되겠죠. 환봉. 그러니까 균일 단면에 원형 단면 봉이 됐는데 하단에 광석 바구니 무게가 W인 광석 바구니가 이제 매달려 있게 된다. 그리고 봉의 재질은 강이고 강철의 비중량은 감마로 한다. 비중량이라는 것은 단위 무게당, 단위 부피당의 무게를 얘기하죠. 무게 나누기 부피를 이제 비중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철의 비중량을 문제에서 주었죠. 이랬을 때 봉 자체를 고려하여 봉의 최대 응력 시그마 맥스, 그러니까 수직 응력이란 얘기죠. 수직 응력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 수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봉의 길이가 40m, 그러니까 뭐 광석 바구니라고 했으니까 광산같이 이제 그 수직 샤프트, 수직 갱도에서 광석 바구니가 매달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m의 봉 길이의 단면은 7mm의 그 지름을 갖고 있는 강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바구니의 무게는 1.5kN, 1500N의 힘이 가해졌을 때 정말 이때는 응력이 얼마만큼 생기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최대 응력은 어디에 걸리게 될까요? 최대 하중이 걸리는 위치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시그마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최대 하중이 걸리는 값. 우리는 봉의 무게를 고려하고 있으니까 봉의 무게는 봉이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전체 봉의 무게가 걸리고 그 무게에 플러스하여 광석 바구니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봉의 하단 단면 같은 데서는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광석 바구니의 무게는 다 걸리지만 봉에 대해서는 그 위치의 아랫부분에 의한 무게만이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 하중은 봉이 연결되는 이 위치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는 저 위치에서 걸리게 되는 하중 값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중의 최대값은 봉 자체의 무게가, 그러니까 광석 바구니의 무게가 걸릴 것이고 봉 전체 길이의 무게가 작용하게 될 텐데 우리는 비중량 감마를 알고 있으니까 그 감마 값에다가 요 해당 봉의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은 봉 부분의 무게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균일 단면봉, 지금 일장에서 따르고 있는 길이 방향으로 면적이 일정한 단면의 봉이니까 단면적 곱하기 길이를 해주면 부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피에다가 비중량을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요 봉 부분의 무게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응력은 면적인데 하중값은 이건 토탈이 되겠죠. 광석 바구니의 무게 플러스 봉 부위의 부피,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비중량을 곱해준 값이 전체 하중, 광석 바구니와 봉 전체의 무게를 고려해서 요 끝점에 걸리게 되는 하중이 될 것입니다. 그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 이게 이제 최대 응력, 이 값이 될 것이고 그 위치는 봉의 끝부분 매달려 있는 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값을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본다면은 비중량을 77 킬로뉴턴 퍼 미터 삼성이라고 되는데 강에서 이 정도의 값이 사실상 이제 맞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틸 강에서는 이 정도의 비중량을 갖게 되는데 고려해 보면은 광석 바구니에 의한 부분이 30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봉 부분이 작용하는 응력, 봉의 무게가 응력에 기여한 부분 3.1메가파스칼이다. 그러니까 한 10% 이상 되죠. 이 정도의 값이 요 봉의 끝부분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가장 간단한 부분인 균일 단면봉의 축하중, 길이 방향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도가 무엇인가, 응력과 변형도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계산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